공자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자이자 교육자, 정치가로 유교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본명은 공구이며 자는 중리입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자랐으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커서 스스로 학문을 닦았습니다. 공자는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주로 인, 예, 의, 지, 신 등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공자의 사상은 그의 사후 제자들에 의해 집대성되어 논어라는 책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자는 오늘날에도 동양 사상과 교육의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공자의 유교는 도덕성, 정직함,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며 변화하고 진화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공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10가지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도를 실천하라. 공자의 말에 따르면 효도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가장 높은 단계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2번째 단계는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며, 가장 낮은 단계는 단순히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이다. 효도는 자녀가 부모의 친절, 사랑, 돌봄에 보답하는 방법이다. 농본 사회의 사람들은 종종 더 공동체적이고 가족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노인을 더 존경하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집에서 노부모를 돌볼 것이다. 이는 개인주의와 젊음에 비정상적으로 집중하는 현대사회와 대조된다. 그 결과 우리는 대가족과 노부모를 존경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아이를 키우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느라 너무 바빠서 노부모를 기관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공자에 따르면 자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부모를 돌봐야 한다. 우선 부모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부모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사랑, 피난처, 옷, 약 등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제공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부모는 항상 자녀가 미래를 준비하도록 노력하며 그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노년의 자녀들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쁘게 살고 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고 함께 외출하고 돈을 보내는 등으로 효도를 실천할 수 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노부모를 돌보며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해야 한다. 2번째,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여라. 40세의 불혹, 50세 지천명, 60세의 이순, 70세의 종심소욕불유거에서 나이 들수록 차원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노년을 믿어라. 노년은 좋은 것이며 즐거운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무대에서 부드럽게 밀려나지만 관객으로서 매우 편안한 앞자리를 부여받는다. 우리가 40세가 되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고 체중이 증가하며 근육톤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정신 건강도 더 좋다고 한다. 반면 노화를 나쁘게 여기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뇌졸중을 겪거나 몇 년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록 건강이 쇠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경험한다. 이는 그들이 긍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 했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악기나 그림,
등산이나 바둑과 같이 취미 활동을 찾아서 보상할 방법이 있다. 또한 특히 젊은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할 수도 있다. 노화에 대하는 정신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도덕적 가치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공자의 말에 따르면 한 나라의 힘은 가정의 도덕성에서 나온다. 도덕적 가치는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원칙들이다. 공정성, 결단력, 충성심, 진실성, 정직성, 나눔, 상호 존중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는 개인의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자는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개인 가정 수준에서 가장 잘 채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가정을 국가의 유일한 기원과 기초로 보았다. 가정은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그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자가 채택한 원칙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그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을 따른다면 모두가 잘 대접받을 것이며 개인과 가정 수준에서 질서와 조화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이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가 여러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을 키움으로써 국가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부모나 자녀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상호 존중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호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 국가 또는 세계적 차원의 더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 성심성의를 다하라. 공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어디를 가든지 온 마음을 다해가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헌신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한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일에 헌신하지만 보통 반쪽 마음으로 노력한다. 이는 그 일에 큰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적으며 관심도 없고 영감도 없으면서 여전히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대부분은 중요한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지 않음으로써 너무 많은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한다. 중요한 일에 전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재력이 계속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불성실한 노력은 여전히 지치게 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며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든다.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어떤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해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붓고 마음으로부터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음을 다해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공자는 내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들 각각은 나의 스승이 된다. 나는 한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 모방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골라 내 자신을 고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하는 인생의 위대한 교훈 중 하나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교훈이며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책을 읽거나 수업에 가거나 시청각 자료를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모방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에 마음을 열면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물려받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보다 나은 친구들을 두는 것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미래를 향한 길잡이이며 당신이 종종 그들이 이미 있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친구들, 당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는 친구들, 그리고 서로를 최고의 자아로 이끌어주는 친구들로 자신을 둘러싸라.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존경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골라내어 그것을 실행하고 부정적인 특성은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쁜 특성을 없애는데 사용하라. 배울 것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6번째, 결과를 생각하라. 공자의 말에 따르면 분노가 일어나면 결과를 생각하라.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는 그들에 의해 패배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분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공자는 세네카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의 분노라는 것은 없으며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분노는 강력한 감정이며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노는 논쟁, 신체적 싸움, 신체적 학대, 폭행,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화를 낼 것 같다고 느낀다면 당신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완전히 평온한 상태가 될 때까지 모든 행동을 유보하라. 결과를 생각하기 위해 깊은 호흡, 명상, 산보 또는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다른 활동을 시도하라. 이는 당신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당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도 여전히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면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결국 잘못된 것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7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공자의 말씀처럼 얼마나 천천히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멈추지 않는 한 말이다. 공자는 꿈에 한 걸음 가까이 가든 한 치 가까이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것의 아이디어에 빠진다. 우리는 어두운 방에서 몇 년 동안 코딩을 배우는 것보다 유명한 기술 기업가가 되는 생각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첫 번째 장애물에 부딪히면 실패를 가정하고 완전히 포기한다. 왜냐하면 지식과 과제에 대한 숙달이 원동력이 아니라 끝에 있는 반짝이는 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진실은 당신이 점 어에서 점 B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관성이 있다면 예상했던 시간 프레임 내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다.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밟는 공통적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실패를 향해 가는 공통적인 단계도 있다. 따라서 설령 막히더라도 목표를 변경하지 마라.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접근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8번째, 험담을 무시하라. 공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들이 당신의 뒤에서 침을 뱉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앞서 있다는 의미이다. 이 지구에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 우리가 평생 동안 만나게 될 사람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에 불과하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당신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보다 덜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의 행운에 대해 당신 뒤에서 험담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 뒤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다. 첫째, 그들이 당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때. 둘째, 그들이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셋째, 그들이 당신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려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이 당신을 질투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그들은 한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대신 그들의 질투는 증오, 원한, 그리고 험담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백만장자 친구들은 당신이 새로 산 중간 가격의 차를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차가 없는 친구는 당신의 차를 부러워할 것이다.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을 신경 쓰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집중하라. 험담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라. 9번째, 교훈은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공자는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주로 일상과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사람이 편안함의 영역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칙에 따라 살며 반복적으로 살면서 탈출할 방법을 꿈꾼다. 현대 생활의 바쁨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어렵다. 교통체증, 아이들의 투정, 레고를 밟는 일, 컴퓨터가 느려지는 일, 애완동물이 카펫에 토하는 일,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일 등 많은 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지 못한다. 사실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고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기적에 가깝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느린 컴퓨터를 가질 수 있기까지 일어나야 했던 모든 사건의 복잡성은 그야말로 경이롭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다. 숨쉬기나 심장 박동, 심지어 점심을 소화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것에 존재한다. 따라서 지루함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허구이다. 게으름을 인정하는 대신 말이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 모든 것에서 정말로 아름다움과 흥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걸음 더미에서 자라는 꽃까지도 그렇다. 매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 10번째, 공자에게 배운 침묵의 예술을 연습하라. 침묵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이다. 현대 세계에서는 침묵이 드문 특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을 때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로 우리의 음향 공간을 채운다. 핸드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들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소리의 부재는 거의 놀랄 만큼 자동으로 TV나 라디오를 켜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 하루 중 침묵을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찾아보아라. 만약 집에 있는 부모라면 낮잠 시간의 첫 15분을 조용한 집에 할애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닌다면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책상에 두고 방해받지 않고 산책을 고려하라. 하루 중 5분을 창밖을 바라보며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침묵은 내면의 상태이다. 침묵이 없으면 마음과 몸에 지배당하게 된다. 감정과 혼란이 당신의 심리와 영혼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 당신의 영혼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과의 강한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침묵은 당신이 깊은 지혜를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준다. 여기까지 공자의 10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에서 자신의 한 몸 수양이 시작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가짐을 경건하게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군자로 대인으로 성장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신의가 있는 선비로, 친구 간에는 믿을 수 있는 친구로, 가정에선 믿음직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국가의 리더가 될 만합니다.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에 빠져버린 현대인들에게 더욱 보배로운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지혜에 큰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